제가 일하면서 중위권 학생들이 최상위권으로 진입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돼요.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해서 중위권에서 최상위권으로 올라가게 됐는지 그 이유 궁금하시죠? 제가 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시켜도 이렇게 중위권에서 최상위권이 되는 아이가 있고 그냥 계속 중위권에 머무른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저는 이 이유를 찾고 싶어서 장기간 많이 생각하고 관찰하고 고민해 보았어요. 그래서 얻은 결론이 하나 있어요. 궁금하시죠? 나는 15년차 스터디 플래너다. 그런데 이 결론을 공개하기 전에 선행학습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고등학교 가서 성적을 잘 받는 그 어떤 비법, 비결은 오로지 선행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어떤 초등학교 아이가 있는 집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집에서 그 아이의 방문 교사가 나가자마자 또 다른 방문 교사가 와서 아이가 숨 쉴 틈도 없이 사교육을 막 받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물론 학원도 다니고요. 뭐 영어학원, 수학학원, 과학학원, 논술학원 이런 걸 다 다니는데 또 집에 와서도 방문교사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이가 장기적으로 공부를 좋아할 수 있을까요? 중등에는 국영수 선행, 초등에는 예술, 체육, 수학, 과학, 독서 정말 여러 가지 사교육을 시키게 돼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사교육을 시키는 부모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사교육을 가장 많이 시킬 때가 고등학생이 아니라 오히려 초등, 중등인 것 같아요. 이 시기에 뭔가를 해두어야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엄마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이의 출발선을 당기고 싶어서 수학 선행을 시키고, 또 어떤 엄마는 너무 미래할 필요 없다, 제때 하면 된다, 나도 제때해서 나도 공부 잘했다, 그래서 선행을 시키지 않는 부모님도 있어요. 그래서 선행의 여부는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가치관과 훨씬 깊이 연결된 문제라고 생각해요. 실제로는 옆집 아이가 하니까 우리 아이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불안해서 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그 부모의 속마음으로는 이게 맞나? 이런 고민을 늘 하죠. 실제로 무리한 선행학습을 지적하는 이론과 연구들이 많아요. 비코츠키의 근접발달 영역 이론에는 인간은 지금 가진 능력에서 조금 어려운 단계를 했을 때 가장 빠르게 배운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앞선 내용을 하게 되면 시간 대비 효율이 급락한다고 해요.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 이론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초등 저학년은 추상적 사고, 논리적 추론이 충분히 발달하기 이전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을, 즉 추상적인 개념을 너무 무리하게 선행하게 되면 시간만 오래 쓰고 이해는 피상적이 된다. 즉 이해를 못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려운 걸 억지로 넣으면 결국 남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스키너 아이젠크의 강화학습 이론에는 어려운 선행학습에서 계속 틀리고 이해 안 되고 성취감을 못 느끼면 학습 동기 자체가 무너져 버린다고 해요. 이게 제일 안 좋죠. 그리고 또 2019년 KDI 보고서에서 과도한 선행은 효과가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지었어요. 초등, 중등에서 과도한 선행을 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비교했는데 선행량이 너무 과다할 경우에는 중학교 이후 성적이 하락할 확률이 높다 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는 기본 개념이 약한 상태로 진도만 나갔기 때문에 학습 방법을 잘못 익히게 되고, 또 학습의 동기가 여기서도 저하된다고 얘기합니다. 선행으로 아는 척만 하다가 실제 수업에서는 집중력이 저하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또 학습에 있어서의 적정 난이도는 무엇이 좋을까라고 미국 스탠포드에서 연구한 결과, 학습은 적정 난이도, 즉 약간 어려운 수준이 가장 좋다. 너무 쉬운 것도 너무 어려운 것도 장기 기억 형성에 치명적이다라고 해요.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제 생각에는 학습 동기를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초등, 중등 부모가 수학 선행을 시키는 이유는 대입에서 유리하도록 출발선을 앞으로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출발선을 많이 당겨놓고 계속 앞서 달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이는 사실 1%도 안 돼요. 그렇다고 나머지 99%가 망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머지 99%도 출발이 늦은 아이도 나중에 역전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역전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초반에 언급한 바로 그 역전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몰입 독서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똑같이 지도해도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갑자기 팍 튀어올라서 전교 최상위권으로 오르는 아이들의 공통점은 중학교 시절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이에요. 장르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장르는 다양했어요. 그 아이들이 좋아했던 책의 장르는 서로 동일하지도 않았고 또 꼭 교양서였던 것도 아니었어요. 어떤 애는 무협지,
어떤 애는 로맨스, 어떤 애는 역사, 어떤 애는 그냥 순수 소설 등 장르가 매우 다양했어요. 하지만 같은 점은 굉장히 몰입해서 미친 듯이 읽었다는 거예요. 게임하는 애들이 게임을 하루 종일 한다고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책 읽기를 좋아하고 하루 종일 읽는 그런 날도 있었다는 거예요. 스테노비치의 유명한 이론이 있어요. 책을 많이 읽은 아이는 어휘력과 독해력이 증가해서 더 어려운 책을 읽을 줄 아는 능력이 생긴다고 해요. 또 이렇게 어려운 책을 또 많이 읽으면 어휘력이 또 다시 독해력과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이렇게 계속 누적되다 보면 학습의 격차가 폭발적으로 벌어지게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또 비고츠키의 인지발달 이론에서 다양한 텍스트를 읽는 과정에서 추상화도 배우고 비교하는 것도 배우고 범주화하는 것도 배워서 논리적인 사고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발달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또 비고츠키는 독서 언어는 사고의 도구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언어 발달 수준은 결국 사고력 수준과 동일하다. 즉 언어 발달이 높으면 사고력도 같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독서는 사고의 도구를 확장하는 그런 과정이고 작업이다. 따라서 독서량이 많은 학생이 사고력이 높은 학생이 될 가능성이 크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백그라운드 너리지 티어리에서는 학습과 성적의 핵심 변수는 배경 지식과 어휘력이다. 이 두 개라는 것은 미국 교육학계의 거의 정설이라고 해요. 배경 지식과 어휘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강력하고 값싼 방법이 바로 독서라는 거죠. 또 책을 읽는 과정에서 단순히 정보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이해하고 추론하고 상상하고 해석하고 하는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됨으로써 고차원적인 인지활동이 자연스럽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장기 기억이 만들어지고 사고력이 증가하고 문제 해결력이 증가한다는 거죠. 에모리 대학 연구에서 독서는 두뇌의 연결망을 강화한다라는 실험 결과가 있어요. 소설을 많이 읽은 학생들의 뇌를 장기간 fMRI로 측정한 결과 언어 중추뿐 아니라 운동, 연합, 영역까지도 활성화되었고 독서를 한 이후 5일 동안 뇌 연결이 더 촘촘해졌음을 확인했다고 해요. 그래서 독서 효과는 당일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두뇌 회로를 바꾸는 활동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 여러 가지 자녀 학습에 관한 복잡한 문제들의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를 좀 찾으셨나요? 자녀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래요. 중학생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많이 읽으면 이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최상위권이 되는 그런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화이팅입니다.